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그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주제를 제가 써놓았는데요. 제 첫 번째 주제는 그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입니다. 이미 한두 번 해겔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지만 그 한국 그 지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해겔의 역사 철학의 입문서의 성격을 띠는 이 해겔의 사후 작품입니다. 이 역사 철학 강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주로 이 시간에는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라는 이 저작물이 갖고 있는 불량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불량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불량이라고 하면 이 뒤에 어떤 말이 붙어야지 제일 잘 어울립니까? 불량배라는 말 들어봤죠? 불량배. 다음으로 이 조공이란 무엇인가가 되겠는데, 이 조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이 조공해서 조공을 바친다 또는 조공 외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조공이란 말만큼 이 역사 용어에서 편견과 오해가 심한 것은 드물고, 또 이 조공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이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가 얼마나 턱없이 비하되는 근거로 사용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조공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하겠는데, 시간이 되면 아울러서 이러한 그 조공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게 만들 그 식민주의 역사관 또는 그 유럽 중심주의 역사관에 대해서 추가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혼군 광해와 역신 강옥립 해서 이 광해 앞에 이 혼군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혼군이라는 것은 사실 그 나쁜 군주를 얘기할 때 쓰는 폭군 또는 용군과 함께 아주 부정적인 말이죠. 혼군 광해와 역신이라는 말도 이건 간신보다도 더 나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역하는 신하다. 그래서 역신 강옥립. 그 다음으로는 그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선 왕조실록과 함께 이 조선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정원 일기, 경연일기라는 그 일괄된 그 저작물은 없지만 경연에 참가했던, 그리고 실제로 경연의 내용이 승정원 일기와 왕조실록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경연에 참가했던 그 경영관들이 그 자기가 경연을 겪었던 일을 그 문집으로 내는데, 이 경연일기 중에서 대표격인 율곡 이희 선생의 경연일기를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저런 게 있었나 하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겔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겔을 오늘 논의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해겔로 상징되는 유럽 중심주의, 해겔로 대표되는 아시아 역사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역사관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해겔의 역사 철학, 독일의 역사 철학은 해겔, 그리고 마르크스, 이 막스 베버 등의 역사 철학은 그대로 일본인들이 그 개화기 전후에서 직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의 명칭만 바꾸어가지고 조선 식민사관을 만드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을 꼭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괜찮죠?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먼저 해겔하면 언제 때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해겔. 일단 해겔하면 이제 독일 사람이죠. 근데 사실 그때는 뭐 독일국이 없었고 프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세기와 19세기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30년. 그러니까 아마 1770년쯤 태어나가지고 1831년에 갔으니까 한평생 60년을 반씩 나누어서 18세기와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미리 얘기하자면 이 해겔만큼 허명이 큰 사람은 없다. 허명이란 말 들어봤죠? 뭡니까? 헛된 이름이죠. 그래서 허명무실, 실속이 없이 여기에 실속이 없이 그냥 이름만 놨다 해서 해겔처럼 허명이 큰 사람은 없다. 이런 말로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해겔은 유럽을 터무니없이 우러러보는 모양주의,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해겔학회 같은 거 있는 거 알죠? 그리고 해겔을 공부한 학자들이 무슨 해겔학의 대가다. 해겔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부터가 벌써 과도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해겔의 이 역사 철학 강의가 한국 사회에 약 20여 종이 번역이 됐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개의 책을 가지고 약 20여 종이 번역이 됐고 심지어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해겔 역사 철학 강의도 2종류나 있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오늘날 좌파 지식계에서 특히 해겔을 대단한 인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해겔 같은 사람을 연구해가지고 한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다는 것 자체에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준다고 할 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860년. 1860년이면 1860년인가요? 연대가 조금 이상하네. 일단 나폴레옹이 이 프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아시죠? 그때 해겔은 예나 대학의 교수인가 학장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폴레옹이 이 예나에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들어오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고 해겔이 아마 이제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폴레옹은 프랑스 쪽의 사람이고 해겔은 이제 독일 쪽의 프러시아 사람인데 그래놓고 나서는 일기인지 아니면 그날 밤 소감인지 마상의 절대 정신을 보았노라. 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상, 말 위에 탄 절대 정신을 보았노라. 근데 이게 일기라면 해겔만 보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글을 왜 썼느냐? 널리 알리려고 쓴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폴레옹 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절대정신이란 건 또 뭐예요? 절대정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것이 있죠. 모든 사물의 본질에 해당하는 절대불변의 어떤 진리에 해당되는 거. 그런 걸 적절히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사물의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을 절대정신이라고 한다라고 해겔은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을 보고 절대정신을 보았더라. 해겔이 얘기하는 이 절대정신은 말 그대로
그 이성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되는 정신이에요. 헤겔의 절대정신이 뭐냐? 구체적으로 밝힐 노력을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헤겔도 잘 모르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국 좌파들 그리고 한국의 모양주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이 나폴레옹을 예찬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을 예찬하는 건 뭐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을 예찬한 이유가 이제 좀 다르긴 한데, 나폴레옹이 그 유럽 전역을 침공하면서 프랑스의 자유정신을 확장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이 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잘 몰랐을 때. 그래서 헤겔이 했던 말 가운데 인류 역사는 자유확장의 역사다, 뭐 이런 말도 좀 그럴듯하게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유확장이라는 것이 제국주의 침공으로 인한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나라가 미개한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자유를 전파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주는 거, 이게 바로 제국주의 논리 아닙니까? 먼저 근대화가 된 우리들은 근대화가 안 된 너희들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식민 보호 지배하겠다는 게 전형적인 식민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겔이 말하는 자유확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수단이.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자유정신을 확장했다, 이런 말은 사실은 이게 제국주의자들의 감언 이설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폴레옹은 엄연히 다른 나라를 침공한 침공자, 침략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무엇을 주었든지 간에 그것은 다 식민 통치의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저는 이 나폴레옹을 서양 제국주의의 원조라고 봐요. 이런 말을 하면, 그전에는 식민지가 없었느냐? 스페인 같은 나라들, 남아메리카 가서 그전에 있었던 제국주의는 이건 논리가 없는 제국주의예요. 그냥 개척한다, 개발한다,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한 거지만, 이렇게 이론과 논리를 세우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은 이건 나폴레옹 때부터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나폴레옹은 제국주의자예요. 제국주의자를 보고 절대 정신을 보았노라라고 얘기한 이 헤겔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바로 그런 말에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은 환호할 수 있겠죠. 같은 패거리니까. 그런데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그런 말에 환호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유럽 취향의 모양주의라, 그겁니다.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은 최초로 이론화되고 논리화된 제국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만약 이 헤겔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조선 말기에 있었더라면 이건 틀림없이 친일 계몽주의자가 됐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광수라든지 최남선이라든지 최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먼저 이 쇼펜하우어가 이 헤겔의 뭐 천적이라면 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비교가 안 됐어요. 헤겔은 학장이었었고 총장, 쇼펜하우어는 강사입니다. 나이 차이도 18살 나요. 그런데
아마 이러한 그 해겔의 그 엉터리, 해겔 철학의 상업성, 그리고 해겔을 쫓아서 몰려다니는 이 햇바들, 이런 거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똑같은 전공을 놓고 경쟁을 벌였지만 이 쇼펜하우어는 번번이 이제 해겔한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무참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일화에 의하면 해겔과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넣었는데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한 명도 안 오고 모두들 학생들이 이제 해겔 강의실로 몰려갔다. 그럴수록 쇼펜하우어는 좀 원한을 좀 품었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 이름을 해겔이라고 지어놓고 툭 하면 그냥 발길로 차고 이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쇼펜하우어가 해겔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 교재에 담았습니다. 천박하고 우둔하고 역겹고 매스껍고 무식한 사기꾼인 해겔은 뻔뻔스럽고도 어리석은 소리들을 잔뜩 늘어놓았는데 이것을 그의 상업적인 추종자들은 불멸의 진리인 양 나발을 불어댔으며 바보들은 그것을 진실인 줄로 알고 환호하며 받아들였다. 독설이죠. 그런데 저주의 독설인데 이런 저주의 독설을 쇼펜하우어가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독설이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논의할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은 해겔이 죽고 나서 2년 후인 1833년에 해겔의 제자인 간스가 이 사후 편집 제작한 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해겔 역사 철학의 입문서 성격을 떼요. 사실 나는 이 쇼펜하우어가 왜 이렇게 해겔에게 독설을 퍼부었는가?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역사 철학 이 강의라는 책을 읽고 충분히 그럴 만하다. 쇼펜하우어에 공감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이 역사 철학 강의라는 저작물의 불량성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철학 강의에서 나타나는 해겔의 품성을 3가지 정도로 보았습니다. 첫째, 인종주의입니다. 둘째, 역사적 무지예요. 셋째,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 중에서 역사적 무지라는 말은 상당히 인신공격적인 발언이죠. 네, 여러분들 조선의 힘의 저자인 오왕영 선생 알죠? 오왕영 선생은 해겔에 대한 비판이 나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도올 김용옥 선생도 해겔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죠. 강의 중에 해겔 그 개새끼가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조선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해겔을 역설적으로 더 잘 알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조선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 동아시아의 역사와 사상과 철학을 모를수록 해겔을 근거 없이 경모하게 되는 이런 모양주의 현상이 생긴다. 그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3가지의 불량한 품성은 해겔의 저작물인 역사철학 강의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면상 그냥 일부만 좀 뽑았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인디언들에 대한 편견,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그리고 유럽인의 아메리카 침공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역사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그대로 따왔어요. 역사 철학 강의에 나오는 문장을. 아메리카 토착민의 나약함이 흑인을 아메리카로 끌고 가서 각종 노동을 시키게 된 이유이다. 왜냐하면 흑인은 인디언보다 유럽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가운데선
공부할 마음을 가진 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브랜디를 너무 많이 마셔서 사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은 이러한 심신의 박약에다가 생활을 문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말과 철이 없어서 정복당한 것이다. 유럽은 잉여물자를 아메리카에 보내주었다. 이게 역사 철학 강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군데도 정확한 말이 없죠. 다 틀렸죠. 인종 편견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유럽이 잉여물자를 아메리카에 보내줘. 여러분들 유럽이 18, 19세기까지 아시아나 이슬람에 뒤져 있다가 세계 이 군사적 강국이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메리카에서 은을 착취하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노예를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아메리카에 잉여물자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해겔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절대정신 그리고 변증법. 사실 아직도 이 변증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으로 도출된다 해서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이 있고 해겔의 변증법, 마르크스의 변증법 그러는데 이 역사의 반동의 법칙, 변증법이라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지 그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해겔의 막 변증법, 그 다음에 해겔하면 뭐 이성과 자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 해겔이 얘기한 절대정신이나 변증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해겔이 얘기하는 이성과 자유라는 것은 이건 서구인들만의 이성과 자유고 이성과 자유를 이 약소민족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성과 자유를 미끼로 제국주의 침공을 합리화하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이성과 자유라는 것이 사실은 서구 전유물의 이성과 자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글에는 흑인에 대한 평가. 흑인은 자연 그대로인 완전히 야만적이고 자유분방한 인간이다. 그들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경애의 마음과 공동정신, 심정적인 것을 내다 버려야 한다. 흑인을 다소나마 문화에 접근시킨 것이라면 유일하게 이슬람교를 들 수 있을 정도이다. 흑인은 도덕적 감정이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전혀 없다고 하는 편이 나올 것 같다. 부모는 자식을 팔고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판다. 야,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고 이러한 무식이 당대 프러시아 사회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얻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심하죠?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해겔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일수록 중국과 조선, 동아시아의 역사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학령 선생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던 해겔. 뭐 이런 말을 해요. 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세요. 정신의 중국 민족은 정신에 속하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자유로운 공동정신, 도덕심, 감정, 내면의 종교, 학문, 예술 등이 결여되어 있다. 황제는 선의로 대하지만 백성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마음이 전혀 없고 위험에 찬 황제의 수레를 끌기 위해서만 태어났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노예로 팔리는 것도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해겔이 보는 중국이에요. 과연 그 백화가 제방하듯이 난만하게 피어올랐던 춘추전국의 그 고대의 사상만이라도 조금 공부를 했더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가장 희극적인 것이 헤겔의 문명 석차론이에요. 문명에는 등수가 있다. 석차. 그래서 크게 보면 헤겔은 문명에는 서구가 최고고, 그 다음에는 동양이고, 그 다음에는 미개다. 뭐 이런 식의 그 석차를 매기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헤겔이 매기는 석차는 게르만인이 최고다. 게르만인. 둘째로 그리스, 로마. 셋째로 아시아. 넷째로 흑인. 이런 순서를 매겨놓고 있습니다. 문명의 순서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헤겔의 문명 석차론. 자유의 의식이 최초로 생긴 것은 그리스인에게서이고, 따라서 그들은 자유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또 로마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던데 불과하다. 지금 그리스 로마가 나왔고, 무슨 아테네 민주주의 해가지고, 무슨 뭐 광장 민주주의, 그 무슨 무슨 사이트에 뭐 아고라인가 뭔가, 그게 뭐 시장 광장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치가. 25명의 노예를 시민 한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25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하는 1등 시민만이, 그리고 걔들 대부분은 마초들입니다. 걔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하고 뭐 이랬던 게 그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앞으로 30년, 50년 지나면 얼마나 희극적인 공부를 했었는가를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광장 이름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크로폴리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고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일단 그리스 로마는 2등으로 평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불과하다. 인간 자체가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 자, 여러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약간 2등으로 지금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헤겔이 최고로 치는 인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인은 노예를 소유했고, 그들의 생활 전체 및 그들의 빛나는 자유의 유지는 노예 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게르만 여러 민족이 비로소, 보세요,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고서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유이고, 이게 철학자입니까? 목사지. 전광훈하고 헤겔하고 뭔 차이가 나요, 지금 기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고서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유이고, 정신의 자유야말로 인간의 본질을 이룬다는 의식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세계사란 자유의 의식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면, 이거 바로 이겁니다. 세계사란 자유의식의 진보다. 이 말을 과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유의식의 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보를 그 필연성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역사는 진보한다. 아직도 좌파 운동권들이 하는 말들이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보의 필연성. 이게 바로 이런 철학자들한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진보의 필연성은 서양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역사는 진보하는 것도 아니고 퇴보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를 그 필연성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역사철학 강의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문명을 석차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도 개화라는 말로, 근대화라는 말을 개화라는 말로 또 얘기해가지고 유일준의 서유견문이라는 책은 괜찮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역사 철학 강의보다는 훨씬 괜찮은 책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데를 보면 인류 문명을 개화한 나라, 반개화한 나라, 미개화한 나라로 보잖아요. 자, 그 당시 이 제국주의 침공기에 이 약소민족의 식민지하고야 말 이 민족의 지식인들이 그들이 신념으로 삼았던 세계 역사관이 특히 개화주의자들의 경우 어디로부터 왔는가? 독일 역사 철학, 일본 식민사학자, 그리고 조선 지식 계몽의 인 이렇게 옮겨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을 보면 이제 동방제국의 사람들, 즉 동양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동방제국의 사람들은 정신 또는 인간이 그 자체로서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은 다만 한 사람만의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자유는 단순한 자의 횡포, 둔감 또는 단순한 하나의 자연적 우연 또는 자의에 불과한 열정이다. 따라서 이 한 사람은 전제군주이지 자유로운 성인은 아니다. 그야말로 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에 대한 아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아시아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므로써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공을 합리화하는 이러한 논리를 제공하는 거고, 이건 비단 헤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사상가로 알고 있는 뭐 존 로크, 루소 말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몽테스키에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저명한 서양 정치 철학자들이 다 이런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에 대한 무지, 이것을 또 생산양식이라는 말로 이 논리화한 것이 마르크스예요. 여러분, 생산양식이 뭡니까? 생산양식이 무슨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생산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유럽의 경우에는 중세까지는 농노들이 생산을 담당했죠. 그 농노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이 지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서 이러한 봉건제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로 진입하면서 노동 중에 무슨 노동이 생겼어? 임금을 주는 노동.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임노동이라고 하죠. 임노동. 저런 말입니다. 자본주의로 진입하면서 임노동이 생겼다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이 한국 대학 교수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이건 유럽이지, 유럽. 자, 16, 7세기 또는 늦으면 18세기, 16, 7, 8세기에 유럽에서는 이 임노동이 시작됐어요. 임금 노동이 시작되니까 노동 착취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임금 노동을 하니까 잉여 가치가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겁니다. 또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임금 노동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시대부터 완전한 임금 노동입니다. 임금 안 주면 일 안 했어요. 심지어는 병사들 차출해가지고 일 시킬 때도 노동을 시켰어요. 물론 무노동, 무임금 노동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있잖아. 우리나라 남자들 2년, 3년 동안 군대 가서 임금 받습니까? 뭐 요즘 조금 많이 준다고 하대.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얼마씩 받은 줄 아세요? 950원에서 한 1600원 사이 받았어요. 35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PX 가서 브라보콘 몇 개 하고 새우깡 몇 개 사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이라는 건 다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조선실록을 읽어보세요. 그 논의를 하면서 임금 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 뭐 임노동이 생겨가지고 자본주의가 이때 생겼다. 이건 지들끼리 할 얘기로서 되는 거야. 그러나 중국과 조선은 일찍부터 굳이 얘기한다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생겼던 나라들이에요. 그걸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유럽에다가. 이게 유럽 중심 사관이고 모양주의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실록 읽어보세요. 태종 실록에 임금 주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논의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생산 양식을 가지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아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갑자기 막 선진화된 사람처럼 느껴진 모양이에요. 그동안 안 주고 살다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중국과 이 조선의 경우에 일을 시키고 대가를 주는 거, 이건 아주 기본적인 덕성에 속했어요. 그리고 이걸 안 주면 이건 대단히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제가 제 가족이 이제 직장이 있고 아이들을 또 어려서 셋씩이나 키워야 되니까 별 수 없이 이제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하셨는데 이분이 무려 한 15년 이상 우리 집에 이제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 애들 많이 키우고 이제 돈도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아주머니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막 돈도 안 벌었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컸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만 오셔도 되겠다 할 때 15년 퇴직금 드렸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바로 이런 정신들이 우리 조상들한테는 있었어요. 물론 나쁜 놈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무슨 임노동 주는 것이 무슨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이게 마르크스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유럽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겁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마르크스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변증법이나 이러한 자유정신, 게다가 이러한 아시아에 대한 논리에 이런 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헤겔에게서 이어받은 게 마르크스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크스는 아시아에다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유럽과 다르다 해가지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그럼 뭐냐 그러니까 노예제와 봉건제 사이의 과도기적 생산, 이걸 봉건제보다도 더 저열한 수준으로 아시아 경제를 파악했던 게 마르크스다 그겁니다. 이건 아니죠. 아무리 마르크스의 장점이 다른 데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 마르크스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주적이고 이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그 헤겔이 말입니다. 또 공자를 평가한 대목이 있어요. 또 논어를 좀 읽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헤겔은 공자를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이야기나 반성, 탈선이 많아서 통속 도덕을 넘지 못한다. 탈선이 어디에 있어요? 논어에. 논어에 탈선이 있습니까? 탈선이라고 얘기될 만한 한 군데가 있어요. 있기는. 그 논어에 약간 그 공자가 관심을 뒀던 여자가 있죠.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남자예요, 남자. 그 여자 이름이 남자인데 이 남자에 대해서 공자가 약간 관심을 뒀고, 실제로 공자가 이렇게 색을 좋아하는 사람, 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그게 탈선입니까? 그게 탈선이에요? 정확한 진단이죠. 그리고 어떤 여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그게 탈선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논어도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으니까 공자한테 이런 말을 하죠. 탈선이 많아서 통속도덕을 넘지 못한다. 자, 이런 해결을 놓고
물론 해겔을 한때 독일에서 열광했던 건 사실. 근데 독일인이 열광하는 사람을 일본인이 열광하고, 일본인이 열광하는 사람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한국 지식인들이 아직까지도 열광하면서 해겔학회니 뭐니 역사철학 강의를 20개종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심지어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이 꼭 읽어야 할 인문 고전을 만화로 만나다 해서 해겔 역사철학 강의, 이게 버젓이 지금도 출판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Why 해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전 읽기 프로젝트, 이게 오늘날 한국 지식사회의 현실이에요. 이런 건 통탄의 맞이를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식 전선의 전위에 나서서 이런 것들을 과격한 언어로 깨부셔야 돼요. 무엇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좀 과격한 그리고 자극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만 읽어봤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뭐 해겔의 뭐 정신 현상학을 안 읽어봤지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일단 역사 철학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해겔이 해놓은 것은 친일시 4편을 쓴 미당 서정주보다 훨씬 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유럽 중심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근대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일본 식민사학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배운 조선의 역사학자들의 근대주의, 이것이 해겔로부터 왔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겔의 이러한 그 역사관에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낡아 빠진 한물 가버린 유럽 중심 세계관에 동조하는 것이고 식민주의 사학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가 갖는 불량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